안녕하세요. 저는 7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MD로 일하며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던 저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결혼도 했었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시댁도 꽤 부유한 편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랑꾼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저를 공주님처럼 챙겨주기도 해서 주변에서 다들 부럽다고 할 정도였죠. 부모님 다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온 마음을 다해주는 사람이라니. 저도 그 남자가 좋았고 결혼도 자연스레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혼 때까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결혼 후 3개월 만에 아이를 임신했고 남편은 결혼 후에 연애 때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시부모님도 쿨하고 좋으신 분들이었고 별다른 분란은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아들을 출산했고 1년 뒤 복직도 했는데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잘 다녔고 가정에서는 남편하고 사이 좋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니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굴러간다고 생각했고 제 삶이 꽤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인생은 예고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동안의 행복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사랑꾼이던 남편에게 가장 비참한 배신을 당해야 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 지독했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시긴 하지만 형편 자체는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했던 집안 형편에 부모님께 도움받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있었기에 나름 공부를 꽤나 열심히 했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대학에 갔고 졸업 후에는 누구나 알만한 유명 화장품 회사에 입사도 했었죠. 성공을 위해 또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샌가 제 나이가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를 지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렇긴 해도 사실 그때까지는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맘때 저를 쫓아다니며 열렬히 구애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소개팅은 아니었고 그냥 친구에게서 가볍게 소개받은 지인이었던 남자인데 저한테 반했다며 몹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거든요.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 된 지영호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젊은 나이에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니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만큼 자신감도 넘치고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통도 컸습니다. 저한테 완전 반했다면서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고 매일같이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는데 부담 가질 것 없이 자기를 택시처럼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꼭 필요한 선물들을 넘치게 해주기도 하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늘 제 곁에 와주기도 했습니다. 열렬한 그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주고 신경 써주나 싶어서 고맙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그 남자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마음을 열어준 게 너무 고맙다면서 자기가 정말 잘하겠다고 연애하는 동안 저를 공주처럼 아끼고 대접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정말 그 남자는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전에 연애 경험이 두어 번 있긴 한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본인도 일도 많고 피곤하면서도 꼭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필요한 일 있으면 늘 기사를 자처했고 싫은 티 한 번 낸 적 없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 한마디만 해도 약이며 죽이며 싸들고 저희 집을 왔고 제가 갖고 싶어 하는 건 그냥 흘린 말 한마디도 다 귀담아 듣고 사오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의 생신, 결혼 기념일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하거나 부모님께 호텔 케이크와 선물을 보내기도 했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한테도 지극정성이니 저도 그 남자가 얼마나 좋았겠나요. 행복하게 연애를 했고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애정이 넘쳤습니다. 늘 저에게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 저 역시도 넘치는 사랑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무슨 깨지기라도 할 것 같은 유리구슬처럼 대했고 저도 그런 행동에 많이 익숙해지게 되었죠. 게다가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낡은 빌라를 보고 사시는 게 불편할 것 같다며 8천만 원 가량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이복이 있다고 좋아하셨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돈 많고 착한 데다 섬세하기까지 한 남자와 결혼한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 역시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 찬란했던 행복은 결혼 4년이 되기도 전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죠. 사랑이 넘쳐나던 남편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점차 저에게 무심해지고 시큰둥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에 띄게 말이죠. 막 열정적으로 사랑을 퍼붓다가 그 사랑이 빠르게 발약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은 좀 눈에 띄게 퉁명해졌고 저를 대하는 게 쌀쌀맞아졌으며 또 늦은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맘때 아이를 키우며 회사 생활을 병행하느라 바빴는데 늘 밖으로 도는 남편과는 대화를 하는 일이 갈수록 줄어들었죠.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와도 씻고 그냥 자는 경우도 많았고요. 저도 사람인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섭섭하기도 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얘기도 여러 번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좀 귀찮아하고 성가셔했습니다. 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공주 대접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본인 마음이 식었다고 바로 차가워지는 걸 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저 역시 남편에게 실망이 크고 섭섭했죠. 계속 공주 대접 해달라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니까 알콩달콩 부부로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남편은 갑자기 무자르듯 뚝 하고 차가워졌으니까요. 혹시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달라지나 싶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했던 저의 의심이 확신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부쩍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휴대폰은 늘 뒤집어 놓고 누군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는데요. 어쩔 때는 폰 보고 실실거리다가도 제가 다가가기만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 화면을 가리기도 했죠. 뭘까 하는 의심과 불안이 제 속에선 계속 쌓여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왜인지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잠이 확 깼고 정신이 말똥말똥했어요. 제 옆에 누운 남편은 세상 모르고 쿨쿨 자고 있더군요. 저는 그맘때 부쩍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남편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얄밉기도 하고 우라도 치밀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속을 끓는데 이 사람은 편안하구나 싶기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문득 머리맡에 놓여져 있는 남편의 핸드폰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행동이 좀 의심스럽긴 했어도 남편의 폰을 훔쳐볼 생각까진 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자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의 핸드폰에는 제가 알면 안 되는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았고 그걸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봐야겠더라고요. 보지 마, 보고 나면 돌이킬 수 없어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런 찝찝한 기분을 안고 살 바에야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든 남편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손에 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패턴은 알고 있었기에 푸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꺼진 거실에서 남편의 핸드폰을 조심스레 살펴보는데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숨이 턱 멎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 어렵지 않게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죠. 남편은 제가 폰을 안 볼 성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들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외도 증거들을 지울 생각도 없이 고스란히 다 놔뒀더라고요. 한재희라는 이름의 여자였고 그 여자는 남편의 외도 상대였습니다. 그 여자는 속옷만 입고 자신의 방처럼 보이는 곳에서 영상을 찍어 남편에게 보냈더라고요. 자기야, 이거 자기가 선물해준 속옷인데 어때? 잘 어울리지? 라고 보낸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영상에 조만간 여행 갈 때 꼭 입고 와라, 너무 보고 싶다, 지금 달려가고 싶다 등등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한재희라는 이름이 뭔가 낯이 익은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한재희는 남편 회사의 여직원인 것 같더라고요. 전에 남편이 얘기를 할 때 이름을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대화를 쭉 살펴보니 최소 3개월 이상이 된 관계였습니다. 사랑해, 또 보고 싶어, 여행 가자 등등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대화들이 가득했죠. 남편은 마치 과거의 저에게 했듯이 그 여자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선물도 아낌없이 사주고 심지어 그 여자가 부르면 금방 달려갔더라고요. 저와 저희 아들이 버젓이 집에 있는데도 남편은 그 여자가 부르면 망설임 없이 그 여자를 만나러 달려갔던 겁니다. 저도 남편이 회사 일로 갑자기 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냥 갔다 오라고 하고 별말 안 하는 성격이었다 보니 이렇게 대담하게 불륜을 즐기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쥔 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해가 뜰 때까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은 오히려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이기까지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 출근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었고
저는 그날 일부러 연차를 썼었죠. 저는 남편에게 어제 제 폰으로 옮겨두었던 그 영상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설명 좀 해봐. 남편은 처음엔 좀 당황한 듯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 생각했던 제 마지막 기대는 그의 첫마디에 박살이 났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남편은 혼자서 막 머리를 쥐어싸며 짜증과 화를 내다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폰 뒤졌어? 왜 남의 폰을 함부로 뒤져? 너 의부증 환자야? 라고요. 이런 영상을 내연녀랑 주고받았고 그걸 저한테 들켰음에도 이토록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나 이런 거 딱 질색인 거 알아 몰라. 질색이고 자시고 이게 뭔지나 설명해봐. 외간 여자랑 바람피는 거 들켜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밤새 내 폰 뒤져서 이런 거 찾아내니까 좋냐? 무섭다 무서워. 내 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지. 바람핀 건 얘기 안 하고 딴소리만 할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못 참겠으면 이혼하든가. 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이 돌아서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눈이 확 뒤집어지더니 저를 확 떠미는 거예요.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는데 그 상황이 저에겐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떠밀다니요. 저한테 폭력을 쓰다니요. 너무 기가 막혔는데 그 와중에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그의 눈빛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순간 알겠더군요. 남편의 눈에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고 성가시고 사라졌으면 좋겠는 그런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토록 함부로 하는 것이었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남편은 지가 더 난리를 치며 욕설까지 하더니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기막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몇 시간이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싶어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 들키고 나니 차라리 잘 됐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완전 눈이 돌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얼마나 열렬히 구애를 하고 들이댔었는지 알기에 한번 누군가에게 빠지면 불도저 같은 인간인 걸 알기에 이제는 그 상대가 내가 아닌 상간녀로 바뀌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를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상대가 바뀌고 나니 저한테는 정말 쓰레기처럼 구는 겁니다. 아내이자 자기 아들의 엄마인 저에게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이런 인간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미련할지 모르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돌려놓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제 마음 한편에도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다시 예전의 착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는 어리석은 믿음과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고 좋아했던 남편이었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헛된 믿음이 남아 있었던 거죠. 남편이 저를 떠밀기까지 했는데도 저는 어리석게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집요하게요. 저는 남편이 도저히 설득이 안 되니 상간녀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남편의 폰에서 그 여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었거든요. 그 여자는 뜻밖의 순순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가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카페 주차장에 도착하고 나서 카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주차장에는 남편 차가 있었고 거기에서 남편과 그 상간녀가 함께 내렸거든요. 저는 그 여자에게 둘이서 얘기를 하자고 했고 그 여자도 알겠다고 했지만 보란 듯이 제 남편을 데리고 온 겁니다. 남편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고 그 여자가 내렸어요. 둘이서 무슨 카페 데이트라도 온 것처럼 다정하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저 여자를 굳이 만날 필요도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에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 저 남자는 이제 내 남자가 아니구나. 내가 저 둘 앞에 나타나면 오히려 비참한 꼴만 나겠구나 느낀 거죠. 그래서 저는 참담한 하지만 뭔가 정리된 듯한 기분으로 다시 차를 빼서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간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저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이혼은 안 해주고 상간소송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나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할 테니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푹 빠진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저를 정리하고 그 여자에게 가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한때는 저돌적으로 저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그 남자였는데 다른 여자한테 빠지고 보니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깨달았죠. 여자한테 미친 남편놈은 아내도 자식도 의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은 상간소송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은 상간녀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함이라고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말투로 그러더군요. 소장 받았어요. 무슨 심정으로 보내셨는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영호 오빠가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명목으로 꽤 넉넉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파탄난 관계인데 그거 받으시고 그냥 깨끗하게 끝내는 게 그쪽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세요? 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죠. 어차피 파탄난 관계라고요? 그 파탄이 누구 때문에 났는데요? 저 때문이라고요?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오빠랑 그쪽이랑 이미 사이가 틀어졌고 이혼 얘기도 오갔던 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빠가 저한테 마음이 왔던 거고요. 근데 왜 저 때문이죠? 라면서 개소리를 잘도 짓거리더라고요. 유부남이 꼬시려고 하는 소리를 다 믿어요? 그쪽 나타나기 전까진 우리 부부 사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유부남이 그런 소리하고 들이댄다 한들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쳐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다 하고 유부남이란 불륜 저질렀으면서 참 뻔뻔하네요. 저도 오빠 사랑해요.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이 잘도 나와요? 그러면 소송도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왜 전화했죠? 그쪽 생각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오빠가 위자료며 재산분할 넉넉히 해준다고 했을 때 그거 받고 잘 끝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일 크게 만들면 그쪽도 피곤할 테니까. 고양이 쥐 생각해요? 그쪽이 뭔데 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말던가요. 저는 사실 상간소송 이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오빠가 돈 다 내줄 거고 염두에 두고 만난 거니까요. 참 뻔뻔하고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 여자는 정말 도덕성이라고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더라고요. 어차피 파탄난 관계고 이혼도 시간 문제였다는데
차라리 오빠랑 저랑 이렇게 된 거 알게 돼서 그 김에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넉넉히 받게 되니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들어보니 결혼한 지 4년 조금 넘었다는데 보통은 10년 정도는 돼야 재산 분할이든 뭐든 있다던데요. 4년밖에 결혼 생활 안 하고 그 위자료의 재산 분할이면 제법 재미 보신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완전 폭발했죠. 야, 좋게 좋게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개소리 작작짓거려.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뭐라고요? 개소리? 미친년? 그래, 어차피 파탄난 관계? 유부남이랑 놀아난 네 입에서 할 말은 아니지. 너 같으면 이게 재밌겠니? 지금은 뭐나 된 것처럼 구는데 나중에 땅 치고 후회나 하지 마. 남의 눈에 눈물 내는 거 아니야. 나중에 큰 코 다쳐.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알아서 하고 다시는 이딴 전화 하지 마. 유부남이랑 놀아놨으면 상가소송 당하는 것도 당연하고 위자료도 제대로 준비해. 알았니? 절대 합의 없고 무조건 너한테 다 받아낼 거니까. 저는 그렇게 끊었는데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던지요. 그 여자아는 꼬라지가 너무 열받아서 진짜 이혼은 안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생각해서 최대치의 재산 분할을 해주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도 변호사와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결혼 기간이 짧아서 재산 분할은 어렵고 위자료 받아봤자 몇 천이잖아요. 법적으로 싸워봤자 나한테 남는 거 없을 거고 이미 끝난 마당에 차라리 재산 분할 받고 에라이 더러운 것들아 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건 역시도 저한테 하등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도 지금은 기세 등등하지만 남편의 사랑과 애정이라는 게 결국 유통기한이 짧다는 걸 안 저였기에 그 둘의 사랑도 그리 오래가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둘이 알아서 지지고 볶고 살듯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빠져나가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지치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합의 이혼에 응했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충분한 재산 분할도 받고 위자료도 받아냈지만 그럼에도 이혼 후 한동안은 지독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 실망, 그 상간녀에 대한 분노 등 복잡한 심경이 얽히고 설켜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계속 슬퍼하고 있을 순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를 생각해서라도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운동하고 회사 다니고 육아를 병행하며 바쁘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잡생각을 할 수도 없게끔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았죠. 사람이 몸을 바삐 움직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괜찮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받을 거 받고 이혼했으니 최악은 아니다. 우리 아들이 있었으니 이 결혼이 나에게 주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도 1년이 가까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늦은 밤 전 남편이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양육비 때문에 연락처는 지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뭔가 해서 받아보니 잔뜩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민정아, 나야 용호. 잘 지내? 재훈이는 자고? 무슨 일이야? 용건 없으면 끊을게. 미안하다, 민정아. 나 많이 원망스럽고 밉지?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 벌 받는 것 같아. 너랑 재훈이한테 그렇게 한 거 다 돌려받나 봐.
그러면서 청승을 떨더라고요. 들어보니 남편은 한재희와 반년도 살지 않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혔어요. 알고 보니 한재희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한재희랑 바로 같이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이미 제 전 남편에게 흥미 떨어진 한재희는 다른 남자랑 양다리였고 아이까지 임신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그쪽 남자가 더 스펙이나 집안이 좋고 미혼이었기에 한재희는 바로 제 남편을 차버리고 그쪽으로 갈아탄 거였습니다. 제 전 남편은 그 일로 화가 나서 한재희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했는데 그 일로 한재희가 전 남편을 고소했고 고소 때문에 전 남편은 준비 중이던 사업에 크나큰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전 남편의 사업은 원래 전 시부모님이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계셨는데 전 시부모님이 친척에게 사기를 크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그러면서 전 시댁 상황도 몹시 안 좋아졌고 전 남편의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매출 부진이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재희에게 폭행 고소 당했기에 결국 돈 주면서 고소 취하하는 대신에 서로 깨끗이 헤어지기로 했답니다. 처자식 버리고 상간녀에게 올인했는데 그 상간녀에게 버림받고 돈줄마저 끊긴 그의 처참한 신세 한탄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알 바 아니니 알아서 잘 살라고 양육비만 끊기지 말고 제대로 보내라고 말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몇 번 저에게 다시 재결합이니 뭐니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애도 못 보게 하기 전에 그만하라고 경고했고 그 후에 남편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찌그러져 살더라고요. 전 남편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서 상황이 몹시 안 좋다는 것만 전해 들었는데 그냥 꼬시다고 더 확 망해버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고 저는 이사를 갔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7살이 되었죠. 그러다가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한 엄마가 주축이 되어 아파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저보고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그 어린이집 겸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저희 아파트 엄마들끼리 모임을 만든 거죠. 2살부터 7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를 둔 애기 엄마들이 모여 육아 정보도 나누고 커피도 한잔하는 소소한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로 바빠서 간 적이 없었는데요. 아들에게도 동네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또 그 모임장 친구가 워낙 적극적으로 저한테 오라고 하기에 한번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브런치 카페였죠. 그런데 저는 그 모임 장소에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늦게 출근이 가능했던 날 아이 등원을 시키고 돌아와 그 모임 장소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중 어떤 여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여자가 여기 왜 있지 싶어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네, 바로 상간녀 한재희였습니다. 분명 그 여자가 맞았어요. 그 여자의 딸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2돌이 지났다고 하더군요. 이혼하고 근 3년 만에 그 여자를 봤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정을 망가뜨린 그녀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값비싼 브랜드의 원피스를 입고 다른 엄마들과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전과 달리 옷이나 헤어스타일도 엄청 고상한 척 입었더라고요. 그래봤자 과거에 이상한 속옷 입고 유부남한테 영상이나 보냈던 주제에 말이죠. 저는 그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전화통화만 했기에 제 얼굴을 몰랐겠죠.
하지만 저는 그 여자의 사진, 영상, 심지어 멀리서 보긴 했지만 실물도 봤잖아요. 모를 수가 없었죠. 저는 조용히 입 다물고 그 여자를 지켜봤습니다. 그 여자는 이 모임에 자주 나왔었는지 다른 애기 엄마들하고도 친해 보이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얼마나 다정한지, 자기 딸이 얼마나 똘똘하고 예쁜지에 대해서 늘어놓고 이번 달 말에 가족끼리 발리로 여행을 갈 거라면서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남의 가정 파탄시켜 놓은 것도 모자라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랬죠. 재산분할 넉넉히 받고 이혼하니까 재미 좀 보지 않았느냐고요. 그 뻔뻔한 소리를 짓거려 놓고도 제 전남편은 반년도 안 돼서 버리고 이제는 다른 남자 꼬셔내서 아무렇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니. 그 꼬라지를 보는데 제 안에서 차가운 결심이 서더라고요. 아, 이건 복수의 기회다 싶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엄마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그녀에게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여자 옆에 서자 다른 엄마들도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웃으며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재밌니? 제 물음에 순간 카페 안의 모든 대화가 멈추고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눈이 동그래져서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네? 누구세요? 저를 초대했던 모임장 친구가 놀라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재훈 엄마, 왜 그래요? 시연 엄마랑 아는 사이예요? 시연? 아, 딸 이름이 시연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한재희도 미간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저기요, 누구신데요? 모임장님, 이 사람 누구예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재희 씨, 내 목소리 벌써 까먹었어? 우리 통화도 했었잖아. 네? 내 이름 이민정이야. 기억나? 3년 전인가? 네가 내 남편하고 바람 펴서 내가 너한테 상간소송 걸었잖아. 그거 취하해달라고 네가 나한테 전화했었잖아. 네가 그때 뭘 했더라? 어차피 파탄난 혼인관계인데 위자료라도 넉넉히 받게 해주니 고마워하랬나? 제 말에 그녀는 제가 누군지 알게 됐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입이 떡 벌어졌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나 이혼시키고 바로 내 남편이랑 재혼하나 했더니 다른 남자의 임신해서 그 남자랑 결혼했다며? 그의 이름이 시연이야? 와, 우리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나지? 이 아파트 사는진 전혀 몰랐네. 내가 그때 말했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나중에 큰 코 다친다고. 그것 봐. 이렇게 다시 만나잖아? 제 말에 그 여자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벌떡 일어나다가 앞에 있던 주스까지 쏟더라고요. 막 허둥지둥 하는데 참 웃긴 꼬라지였죠. 저기요, 미쳤어요? 지금 무슨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거든요? 당신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고소 해봐 얼마든지. 네가 위자료 준 거 아직 그대로 있고 그걸로 고소 비용 내지 뭐. 이보세요. 주변 애엄마들은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미쳤나봐 진짜. 다른 사람하고 착각했나 본데 당신 이거 실수하는 거야. 라며 부들거리길래 제가 그랬죠. 아, 실수인가? 그럼 한번 확인해 보지 뭐.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몇 년간 지우지 않고 보관해온 저장 드라이브를 열었습니다. 과거 증거 영상들을 드라이브에다 보관해놨거든요. 그리고 모든 엄마들이 보는 앞에서 그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봤던 그녀가 속옷만 입고 남편에게 보냈던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겠어요? 이분이 영상 속 저분 맞는 것 같죠? 제 전남편한테 이런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틀자 엄마들은 순식간에 경악했습니다. 그 여자는 질겁하며 제 폰을 확 뺐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내놔, 내 폰. 하지만 그 여자는 바닥에 제 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놀라서 부들거리는 꼬라지를 보니 오히려 더 우습더군요. 저 역시도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여자 폰을 똑같이 들어서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래야 쌤쌤이지. 제 바로 옆에 있던 엄마는 경악하며 그러더라고요. 시언엄마, 이거 진짜야? 미쳤어요? 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야. 시언엄마 맞더만. 세상에, 유부남이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뻔뻔하게 세상에 우리 아들이랑 같은 어린이집 다녀서 친하게 지냈더니 알고 보니 상간녀야? 너무 기막힌다 정말. 엄마들은 난리가 났는데 한재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엄마들은 더럽다면서 저런 짓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느냐니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우리 애랑 같은 어린이집을 다녀? 나 이거 원장님한테 바로 말해야겠어.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그렇게 지는 행복하다고 자랑질하고 다닌 거야? 미쳤네 진짜. 무슨 낯짝으로. 엄마들은 한재이를 향해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나자 한재이는 완전 패닉에 빠진 것 같았고 정신없이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방을 너무 세게 당긴 바람에 옆사람 커피가 와르르 쏟아졌고 놀라서 가방도 떨어뜨렸죠. 그 여자의 명품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며 립스틱과 지갑 같은 소지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비난을 들으며 정신이 나간 채로 그것들을 대충 주워 담고는 울부짖으며 카페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모임에 있던 한 엄마가 익명으로 올린 땡땡 어린이집 맘모임의 불륜녀 정체라는 제목의 글은 아파트 카페까지 올라왔죠. 그 여자를 유추한 사람들은 상간녀 주제에 뻔뻔하다, 과거가 장난 아니라 등 그녀의 모든 것을 조롱하는 댓글을 썼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남편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그 일로 동네가 뒤집어졌고 결국 그 여자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도 직접 키우겠다고 했다는 걸 건너서 듣게 되었죠. 물론 저도 피해는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동네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렸죠. 좋은 일도 아닌데 그런 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날의 행동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 년 묵은 채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했거든요. 다만 저희 아이에게는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유치원은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른다는 것. 저는 그 당연한 진리를 그 상간녀에게 제 손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 덕분에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며 더 챙긴 거 아니냐는 정신나간 소리를 했던 그 여자. 그때는 마치 제 우위에 선 듯 저를 조롱하고 우월감을 느꼈던 모양인데 그때 본인이 했던 그 행동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톡톡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소문이 좀 피곤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일 뿐이잖아요. 제가 좀 더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위축되고 움츠러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훌훌 털어내고 지내자고 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엔 억울하고 열받는 기분이 있었는데 그날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제 속 시원해졌으니 그걸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앞으로도 보란듯이 잘 지낼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남편의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서 남편의 사랑이 끝났을 때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는데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스스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연애 끝에 결혼 준비를 하다가 딱 한 달 만에 파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연애 기간이 길었고 이 사람이다 싶어 결혼 준비도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지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연애와 결혼은 아예 다르다는 게 뭔 줄 알겠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서로 많이 좋아했고 참 괜찮은 사람 같았기에 결혼해서도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살 줄 알았는데 결혼 준비를 해보니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 간의 문제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그 남자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린 게 파혼의 가장 큰 이유겠지만요. 연애할 때만 해도 저는 제 약혼자,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성격 자체도 무던하고 화도 잘 안 내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툰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술 번역가 일을 하는데요. 제 직업의 특성상 예민하고 논리적인 면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남친은 그런 제 모습을 지적이고 멋있다며 자기에겐 없는 모습이라고 칭찬해 주었죠. 남친은 서예가 및 캘리그라퍼 그리고 일러스트 그리는 일도 병행했습니다.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 쪽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 수입이 일정치 못하고 또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보다 사람 자체에 많이 끌렸고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좀 딱딱하고 꼼꼼했던 저와 달리 남친은 유연하고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습은 저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기도 했고요. 서로가 다르기에 오히려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서로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서로가 얼마나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다른 환경에서 커온 것인지 확인하는 계기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양가 상견례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제 직업과 저희 집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셨습니다. 번역 일은 돈이 좀 되는 거냐, 달에 얼마 버느냐, 그 일은 계속 할 수 있는 거냐,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냐 등등 주로 돈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렵고 어색한 상견례 자리였기에 그렇게 대놓고 돈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비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이기에 제 딴에는 애써 웃으며 예의를 갖춰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양가 부모님들끼리 이야기가 서로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저와 상의했었는데요. 그맘때쯤 무슨 말만 하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라며 어머님의 의견을 제게 전달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그전에는 남자친구가 듬직하고 어른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 무렵 남친은 완전 마마보이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게 좀 거슬리긴 했지만 애써 넘겼습니다. 아무리 사이좋은 커플이라고 해도 결혼 준비하면 많이 싸운다더니 이게 그런 건가 보다 생각했죠. 한 번씩 뭐지 싶고 황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게 좋게 넘어가고 잘 풀어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본격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혼수 문제였죠. 그 혼수 문제를 기점으로 남자친구와 제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가 거주 겸 작업실로 쓰는 집이 있었는데요. 그 동네는 재개발 얘기가 자주 나오는 좀 외지고 허름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예전에 남자친구의 할머니가 사시던 집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정리하려다가 재개발 이슈도 있고 하니 안 팔고 그냥 놔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자기 작업실 겸 자취방으로 쓴다고 거기에서 혼자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동네도 집도 남들이 보기에 허름하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몇 번 놀러 가보니 저는 그 집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주변이 조금 외지긴 하지만 그만큼 여유가 있고 조용하고 고즈넉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 밖은 오래된 주택 그대로지만 집 안은 남친이 조금씩 고치면서 셀프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그의 예술가적인 감각이 고스란히 묻어났거든요. 우리 둘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충분하고 아늑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저보다 남자친구가 일이 일정치 않고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결혼자금도 넉넉치 않았죠. 저는 결혼자금도 있고 부모님도 도와주실 여력이 되긴 하는데 딱히 도움을 받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냥 남친과 제가 알아서 저희들 힘으로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럴듯한 신혼집은 아니지만 거기서 시작하는 신혼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았죠. 괜히 무리해서 대출 받는 것보다 돈 아끼고 모아서 나중에 마음에 드는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자기야, 우리 그냥 이 집에서 신혼 시작하는 거 어때? 신혼일 때는 여기서 지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괜히 지금 무리해서 대출받고 하지 말고 여기서 돈 부지런히 모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사 가자. 나는 이 집 자기 손길이 곳곳에 닿은 곳이라 참 좋아. 나야 괜찮지만 좀 낡고 초라하지 않아? 여긴 그냥 내가 사는 겸 작업실 겸 쓰는 곳인데 나 혼자 살기엔 괜찮지만 작기도 하고 좀 허름하기도 해서 신혼집으로는. 뭐 어때? 그런 것도 다 신혼 재미고 추억이지. 그렇게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멋들어지고 근사한 집은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돈도 많이 아낄 수 있고요. 다만 남자친구가 혼자 살던 집이라 가구나 가전이 오래된 것이 많았고 1인 가구가 많아서 둘이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으로 비싼 고급 가전은 아닐지라도 두 사람이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들로 새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쓸 수 있는 건 그대로 쓰고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사기로 한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남자친구네 집에서 시작하는 거다 보니 필요한 혼수 물품 정도는 기분 좋게 제 돈으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 집에 필요한 가전가구를 고르는 일은 설레고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틈나는 대로 인터넷에서 사용 후기를 꼼꼼히 찾아보며 가성비 좋고 디자인 예쁜 것들로 리스트도 만들어 나갔죠. 엑셀 파일에 모델명과 가격, 장단점을 꼼꼼하게 정리하면서요. 첫 살림을 내 손으로 직접 꼼꼼하게 준비한다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예비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혼수 준비한다고 바쁘다며?
아, 네, 어머니. 그래서 내가 너 위해서 좀 정리해둔 게 있거든. 정리해둔 거요? 그래, 문자로 보낼 테니까 어디 한번 봐라. 그러면서 직접 적은 종이를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신 겁니다. 거기에는 어머님이 직접 적은 혼수품이 적혀 있었는데요. 대기업 제품, 그것도 값비싼 고급 라인의 가전제품만 골라서 빽빽히 적어 놓으신 거예요. 모델명까지요. 저는 딱 필요한 것만 사려고 했는데 이미 있는 TV며 냉장고도 다 적혀 있었습니다. 둘이 사는 작은 집에 대형 포도원 냉장고,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가 위아래로 붙어 있는 최신형 워시타워, 의류 관리기, 그리고 대형 김치 냉장고까지. 제 현실적인 예산안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혼수품 목록이었죠. 그중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를 와인셀러와 고가의 커피 머신도 있었습니다. 저랑 남자친구는 술도 잘 안 마시고 커피도 별로 즐기지 않거든요. 그 리스트를 쭉 보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황당한 건 마지막에 적혀져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예단비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희는 분명 상견례 때 예단 예물 같은 거 다 생략하기로 분명 얘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예단비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리스트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일단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혼수 리스트라는 걸 보내주셨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 엄마가 보내셨지? 그거 고른다고 잡지랑 인터넷 찾아보면서 내내 고르시더라고. 우리 엄마가 보는 눈이 높으셔서 그대로 사면 물건들은 괜찮을 거야.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어머님이 보내신 이 리스트에 대한 존재를 모를 줄 알았는데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리스트 내역도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다르잖아. 뭐가? 니네 집에 있는 가구들도 좀 있잖아. 쓸만한 건 그냥 그대로 쓰기로 했고 필요한 것만 내가 알아보고 새로 사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어머님이 보내신 리스트에는 거의 다 새로 사라는 식으로 되어 있던데 게다가 너무 고가 라인으로만 알아보신 것 같아. 집도 그렇게 안 큰데 이렇게 큰 냉장고며 TV가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술이랑 커피도 잘 안 마시는데 뜬금없이 와인셀러랑 커피 머신도 있던데?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멋쩍어 하며 그러더라고요. 아, 와인셀러랑 커피 머신은 사실 우리 부모님 댁에 들여놓을 거야. 엄마가 전부터 갖고 싶어 하셨거든. 뭐? 어머님, 아버님이 필요하신 걸 왜 여기 목록에 적어 놓으셔? 아, 살 때 그냥 같이 사면 좋잖아. 한 번에 다 사야 싸기도 하고. 또 겸사겸사 선물 겸 우리 부모님 필요한 것도 좀 사드리면 좋은 거 아니야? 뭐라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분명 남자친구랑도 이렇게 하기로 얘기가 다 되어 있던 건데 갑자기 딴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톡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이 보낸 이 혼수물품은 돈도 돈이지만 크기도 큰 집에나 어울릴 법한 물건들이에요. 남자친구 혼자 살던 그 작은 집에는 꾸역꾸역 넣어봤자 자리만 차지하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제 딴에는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결혼하는 거다 보니 최대한 싸고 실용적으로 사자는 거였고 그래서 집도 남자친구 혼자 살던 집에 그냥 들어가자고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집은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제가 준비하기로 한 혼수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요구를 한다뇨.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아참, 그리고 마지막에 예단비를 요구하셨던데 이건 또 뭐야? 우리 예단 예물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잖아. 제 말에 남자친구는 갑자기 발을 빼더군요.
아, 그래. 사실 엄마가 알아서 한 거라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엄마도 우리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엄마랑 직접 통화해보는 게 어때?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얘기해도 되는데 저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일단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보내주신 혼수 리스트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 신혼 살림에는 좀 과한 것도 있고 불필요한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와인셀러와 커피 머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에게 필요 없는 물건인데 왜 리스트에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예비 시부모한테 선물한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런 걸 꼭 집어서 물어볼 줄은 몰랐네. 그리고 선영아, 내가 어른으로서 얘기하자면 결혼할 때 약간의 성의는 보여야 나중에도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거다. 뭐 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해와야 남들 보기에 구색이 맞고 그런 거야. 솔직히 우리 아들이 집을 했으니 너는 혼수만 하는 거 아니니? 나는 그렇게 무리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어처구니 없는 기분으로 말했죠. 집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남자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저희가 돈 아끼려고 들어가기로 한 것뿐인데 아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 예단비 적어두셨던데 저희 예단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 말에 어머님도 기분 나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방금도 얘기했잖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서로 주고받아야 나중에 서로 빈정상하는 일이 없다니까. 큰 돈도 아니고 너네 들어가기로 한 찬우집. 그 집의 정도는 네가 해오는 게 맞지. 요즘 세상에 남자만 집 해오라는 법이 어딨니? 어머님, 그 집은 따로 해오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할머님 댁이라고 했고 비어져 있는 집에 찬우 씨가 들어가서 살던 거라면서요. 결혼을 위해서 따로 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게 해오는 거지. 어쨌든 거기는 집 아니야. 그것도 팔면은 다 돈인데. 위치가 그래서 팔리지도 않고 팔아봤자 돈도 얼마 안 되는 곳이라서 재개발될 때까지 버티는 거라고. 그래서 남친이 들어가 사는 거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남자만 집 해오는 일도 없을 뿐더러 남자가 집을 해오면 그 집에 맞게 어느 정도는 너네 집에서도 돈을 보내줘야 되는 거다. 그게 기본이고 예의야. 라는 겁니다. 상견례 때 분명 그런 거 없이 하기로 해놓고 뒤에선 저한테 따로 이런 걸 요구하시니 황당했죠. 그래서 조목조목 얘기하려다가 어차피 얘기해봤자 어머님하고는 도돌이표가 될 거고 감정만 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대충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리스트를 그대로 저희 부모님께 보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왜 상견례 때랑 말이 다른 거고 또 코딱지만한 집에 들어가면서 무슨 이런 고가의 혼수품을 바라는 거냐고요. 엄마도 너무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선영아, 이게 다 뭐니? 아니 그 낡아빠진 집 하나 달랑해 오면서 이걸 다 사오라는 거야? 게다가 이 5천만 원 또 뭐야? 상견례 때 분명히 그런 거 서로 부담 주지 말자고 약속하지 않았어? 그때는 자기들도 좋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양아치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나 너무 황당해. 조서방은 뭐라는데? 자기 엄마랑 얘기하래. 자기는 잘 모른다고. 참나, 이런 일에 자기는 쏙 빠져? 마마보이 아니니? 자기 엄마가 이랬으면 본인이 나서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솔직히 딸 하나 시집 보내면서 그렇게 외진 동네에 오래된 집을 신혼집이라고 들어가는 거
가뜩이나 마음 편치 않았는데 네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한 거야. 그런데 뭐 대단한 집이라도 해온다고 너한테 이런 것까지 당당히 요구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황당하네. 엄마는 기분 나빠하셨는데 옆에서 아빠가 굳은 얼굴로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보, 진정해. 찬훈의 부모님이 그렇게 남들 눈이랑 구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맞춰줘야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도 저도 황당해서 아빠를 쳐다봤죠. 이걸 우리가 왜 맞춰줘? 아빠. 그런데 아빠가 곧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잠실 아파트 알지? 그거 너희 신혼집으로 해주마. 네? 대신 너네 남편하고 그 집 시부모니 될 사람들한테 전해. 그 집에 어울리게 혼수 제대로 해서 보내라고. 그리고 그 집 어머님이 집을 해오면 그 돈의 일부는 상대방 집에 돌려주는 게 예의라고 했다고?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그 아파트 전세금 기준으로 10%는 현금으로 돌려주시면 된다고 전해라. 하나라도 빼놓으면 이 결혼 없는 거라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너무 기분 나빠하시면서 저렇게 하신 거죠. 솔직히 아빠 말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네에서 그 작은 집 하나로 이렇게 생색을 낼 줄 알았으면 저희도 똑같이 해야죠. 오히려 저희 아빠가 살게 해주신다는 집은 잠실에 있는 꽤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저도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태도에 빈정이 상당히 상해 있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파혼한다는 심정으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시던데 우리 부모님이 들으시더니 그러면 차라리 아빠가 소유하고 계신 집으로 우리 들어가라고 하시네? 아버님 소유의 집? 잠실에 있는 아파트야. 그러자 남친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이왕이면 거기가 지금 집보다 100배 낫지. 근데 우리 부모님도 어머님께서 말하신 방식대로 똑같이 하기를 원하셔. 그게 무슨... 우리 부모님이 혼수 리스트 줄 테니까 그 혼수품 맞춰서 해오고 아파트 전셋값을 10% 현금으로 보내주시라고 하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지 못할 게 뭐냐고 처음엔 당차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걸 다 해결할 거냐고 너 돈도 없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정은 무이자 할부하면 되고 현금 예단은 신용대출 당기면 다 된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저한테는 저 혼자 해오라고 해놓고 남자친구한테 해오라고 하니 몽땅 대출로 해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남자친구에게 너무 실망이 컸고 내가 콩깍지에 씌었던 건가? 이렇게 생각 없고 개념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었나? 점차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결혼하면 같이 갚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자기가 해온 거라고 할 수 있어? 우리 집에서 집을 해주시는 거잖아. 이건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려. 나는 엄마한테 그런 말 잘 못하는데. 자기가 얘기하면 안 돼? 자기도 이제 우리 가족인데 며느리가 말씀드리는 게 낫잖아. 자기는 입 없어? 자기 부모한테 말하는 것도 못해? 모든 문제를 나한테 넘기는 거야, 왜?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냐고. 제가 화가 나서 저렇게 말했더니 남친은 입이 대빨라와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정신이 제대로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대처할 생각도 없이 회피하는 모습을 보니 그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못 믿어온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물어보게 되었죠. 하지만 그동안 사귀어온 정도 있고 이렇게 확 끊어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 어머님께 전화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래.
혹시 찬우 씨한테 들으셨나요? 뭘? 역시나 자기 엄마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오는 걸 참으며 다시 얘기했습니다. 저번에 혼수 리스트 보내주신 거요. 그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알겠다고 해놓고 무슨 할 말? 애초에 제가 찬우 씨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겠다고 한 이유가요. 신혼 때는 거기서 살면서 돈 아끼고 모아서 나중에 집 사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큰돈 쓰지 않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살자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 그래서 상견례 때 서로 예단 예물도 다 생략하기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따로 요구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은 단박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너도 참 그렇다. 그거면 몇 푼이나 된다고 곤란하다는 거야. 그때 너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겠다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까지 생략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남들이 보면 우습게 봐. 그냥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기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길래 그런 걸로 우습게 보고 콩가루 집안 얘기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말씀은 전혀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길게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내가 이렇게 굴복하고 결혼을 할 만큼 메리트가 있는 집인가? 라는 생각이요.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당연히 계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이 제 생각 이상으로 막무가내의 금전적인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이고 또 남자친구에 대한 실망도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결혼한다 한들 어머님이 짠 하고 변해서 제가 존경할 만한 분으로 바뀌실 리도 없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파혼에 대한 결정이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얼토당토 않는 제안을 하는 어머님께 똑같이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생각이 그러시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빠가 소유하고 계신 잠실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요. 거기 내줄 테니 거기서 살라고 하세요. 전세지만 별다른 일 없으면 따로 옮길 필요 없이 계속 살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찬우 씨한테 말하니까 찬우 씨도 지금 집보다는 거기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신혼집은 잠실 아파트로 할 테니 찬우 씨 쪽에서 그에 들어갈 혼수랑 전셋값의 10% 현금으로 준비해 주세요. 혼수 리스트는 저희가 준비할게요. 그러면 되겠죠?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집을 누가 해오는지만 바뀌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막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인데 뭘 그렇게 칼같이 따지고 드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계산적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치사하다느니 계산적이라느니 내로남불로 나오시더군요. 저는 그러면 치사할 일 없이 모든 걸 다 반반하자고 했습니다. 전세금도 반, 혼수도 반, 예단 예물도 그냥 다 받는 걸로 하자고요. 그러면 서로 꿍한 거 없이 반반으로 하는 것도 좋겠네요. 전세금 반 보내주시고 혼수도 예단 예물도 그냥 다 반반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제 말에 2초 정도 말이 없으시더니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벌컥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기가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우스워 보이냐고 하시면서요. 솔직히 이제 남남이라고 생각하니 별 타격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했던 얘기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어머님 말 맞다나 이런 건 칼같이 해야 남들이 우습게 안 보죠. 한쪽에서만 많이 해서 남들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서로 빈정상할 일도 없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뚜껑이 제대로 열렸는지
저한테 협박한답시고 한마디 뱉으시더라고요. 너 아주 당돌하고 웃긴다. 내가 너를 봐도 아주 잘못 봤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그 말에 저도 바로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다시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없었던 얘기로 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세게 나가니까 어머님이 더 당황한 것 같았어요. 뭐라고? 서로 맞춰서 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아까우셨던 거죠. 이미 결혼 얘기도 오가고 있으니까 물르기 어려울 거고 그 김에 저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어머님. 그런 것도 상황 봐가면서 하셔야죠. 솔직히 이런 상황 다 참아가면서 제가 맞춰줄 정도로 찬우 씨 조건 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조건만 따졌으면 저 찬우 씨랑 결혼 안 하는 게 맞고요. 수입도 적고 불안정하고 시댁에서 도움받는 것도 전혀 없는데 그냥 서로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도 이 결혼할 생각 없어졌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파혼하는 거니까 그건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잘 지내시라 하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대뜸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야, 엄마한테 전화해서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지금 엄마 난리 났어. 이제 가족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자기가 며느리 될 사람이고 아랫사람이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진심으로 사과해. 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싸워서 결혼을 어떻게 하려고?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겪었을 황당함과 모욕감에 대한 이해나 사태의 본질에 대한 파악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엄마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사실에 대한 짜증뿐이었죠.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결혼 안 할 거냐는 남친의 말에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뭘 사과해야 되는데? 뭘이라니? 엄마 속상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묻잖아. 어머님이 우리 결혼에 터무니없는 혼수 목록을 들이밀었는데 그대로 안 한 거? 아니면 어머님 방식 그대로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혼수 리스트랑 전셋값 일부 달라고 한 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제가 차분하게 사실을 나열하자 남친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비집고 제 마지막 진심을 쏟아냈죠. 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너한테 너무 실망했어. 너네 엄마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네 선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는데 나한테 얼렁뚱땅. 자기 부모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나한테 넘기질 않나.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나한테 사과하라고? 우리 그만하자. 나는 그런 남자랑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어.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잠깐만,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게 어딨어. 선영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아. 나도 좀 심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잘 얘기해볼게. 어? 어른들은 일절 빼고 우리끼리 다시 준비해보자.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이런 일로 결혼 깨는 게 어딨어. 어? 내가 앞으로도 잘할게. 우리끼리 다시 준비해보자고요? 저는 그 말에 실수했습니다. 뭘 시작해? 톡 까놓고 너 모아둔 돈도 없고 재정관념도 없잖아. 결혼을 할 능력도 와이프를 지킬 능력도 의지도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 넌데 나는 이미 결론 내렸어. 우리 여기까지 하자. 이게 맞아.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친으로부터 몇 번이고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혼자와도 헤어지고 결국 3년간의 연애와 결혼 준비 등 모든 건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허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하더라고요.
결혼도 전에 저한테 갑질하려고 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진작에 손 털고 나온 게 잘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명확해졌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가족들도 중요하다는 것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집안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관계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주변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번 이렇게 크게 데이고 나니까 결혼 생각 자체가 싹 사라져 버렸네요. 언젠가 다시 결혼을 꿈꿀 만한 좋은 사람과 서로를 존중해주는 좋은 시댁이 제 인생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씩씩하고 멋지게 잘 살아갈 자신이 있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